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고쳤었고 유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협상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And we'll see whether or not they are agreeing. And if they don't agree, they'll end up agreeing shortly thereafter. PBS 방송 인터뷰에선 오는 14일 방중 전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를 먼저 맺고 30일 동안 세부안을 협상하는 방안을 채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중재국 파키스탄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협상 타결 기대감은 주가와 유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4%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게 상승하는 등 AI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고 AMD는 깜짝 실적까지 더해져 18% 급등했습니다. You have top line and bottom line growth along with margin growth. Really everything going on all cylinders here in the economy.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텍사스유 선물 종가는 7% 이상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보셨듯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더 잘 나가는 건 국내 증시인 듯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등 공시는 역시 반도체인데 실적 전망이 워낙 밝아 코스피 10,000포인트 시대도 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다 보니 쏠림 현상과 함께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장이 마감되자 축포와 함께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스피 7,000을 축하합니다. 지난 2월 말 6,000을 돌파한 코스피가 2달여 만에 7,000을 뚫은 겁니다. 중동 전쟁 악재는 채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5,000선까지 밀렸지만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 4월 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밤사이 인텔과 AMD 등 미국 업체까지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 거품론은 발붙일 곳이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몸값은 테슬라에 이어 전 세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도 16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반도체주가 실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새 6조 원 넘게 사들이며 저평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PR이 싸요. 반도체는 5배가 채 안 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30만 원 중반대, SK하이닉스는 200만 원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내 증권사는 코스피 1만 시대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부담과 함께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가 위험한 시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유가 쇼크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30년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 중인 이광재 씨. 최근 석유를 원료로 하는 각종 제품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기름 쪽으로 20%도 오르고 신나 쪽 같은 것들은 그것도 30% 50% 올르는 그래. 보통 한 2만 원씩 더. 1년에 한 번씩 정비소를 찾던 단골 손님도 훌쩍 뛴 비용을 받아들고는 수리를 망설입니다. 50% 이상 올랐어요. 1년에 한 번 할 거 2년에 한 번밖에 못 해요. 수리 비용이 올라가지고. 전부 다 올랐죠. 안 올란 게 없어요. 휘발유 값이 아직 2,000원을 넘지 않은 알뜰 주유소.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한 60만 원 썼는데 지금 한 8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부담되죠. 고르면 빨리 안정돼갖고 기름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석유 제품이 물가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로 뛰자 이 페인트와 벽지, 본드 등 석유를 원료로 하는 인테리어 자재 비용도 덩달아 비싼 몸이 됐습니다. 호스, 그다음에 싱크대 및 가구, 그다음에 도배지, 인테리어 필름, 소비자들이 다 떠안는 거죠. 한국은행은 이번 달 물가가 더 뛸 거라면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새 특검을 추진하던 여권이 여론이 좋지 않자 이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형사 사건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여당에서 시민들은 공소 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입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면 야당이 반대해도 밀어붙여도 된다는 뜻일지요. 이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여론에 부정적일 거란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민심은 천심이라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박 의원은 공소 취소 모임 상임대표와 조작기소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메시지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놓고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셀프 면죄부 특검의 본질을 가리려 시민을 무지한 대중으로 낙인 찍은 역대급 망언입니다. 즉각 사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은 시민을 대놓고 멸시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정원호 후보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법률 용어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 기간엔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민심이 반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과거에도 이부망천, 60세 이상은 집에서 쉬어도 좋다는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없다면서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그리고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입니다. 요즘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 15억 원 이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죠. 이 시장 정상화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나타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라고 적으면서 공유한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사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마도 이번 달에 나온 그 KB경영연구소의 부동산 보고서에 보면은 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예상이 공인중개사 중에 54%가 하락을 점쳤다. 즉 하락을 예상하는 공인중개사가 절반이 넘었다라는 부분일 텐데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수도권 집값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12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문제인데 이 수도권 집값에 대해서는 같은 보고서에서 시장 전문가의 72%가 여전히 오래 오를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66%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 정치라든가 세금을 동원한 매물 쥐어짜기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는 4명 중에 3명 가까이,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3명 중에 2명꼴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SNS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현실 직시 그리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4주 연속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월세가 오르고 있는 거 이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 사실 어제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여권에서 어떤 해결책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의 왜 이거는 언급이 없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전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심리전을 통해 이거는 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강한 그립감을 갖고 드라이브를 걸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전월세 시장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제도 설계, 공급 정책과 임대차 제도 설계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메시지, SNS에 글 하나 올리는 걸로 뭔가 이 심리전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 매매 관련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분들은 오를 거란 예측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월과 비교해서 그게 한 20-30%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패 신화에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거기에 좀 기대는 전문가들 여전히 많습니다만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데이터로서 좀 그래도 오르게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전 증명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메시지를 내신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인용했던 KB부동산 보고서 거기 보면은요, 수도권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공이 87%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책적 풍선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 다주택자 아니면 뭐 비거주 1주택자 여기를 좀 차등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왔거든요. 이런 건 자체가 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설계를 내비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곧 아마 관련된 세트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팔겠다고 했던 분당 아파트가 아직 처분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다고 이 청와대가 밝혔었는데 이게 아직 매도가 안 된 상황인가요, 이게? 안 된 것으로 보이죠.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아직 처분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처분됐다는 얘기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성남 분당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집이 제대로 처분이 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있는 양지마을 이 지역은 통합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더더욱 처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5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재건축 조합원이 매매를 해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공동 명의자 전원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2018년에 증여를 받고 아직 10년 보유 요건을 못 채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처분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 집을 팔기 어려운 정책적 환경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성 대변인께 좀 여쭤보면 이 3월에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청와대의 공식적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신 부분들도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예측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아파트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파는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2018년
전에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꿨던 것이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 뭐 가격을 상당히 시장가보다 낮게 낮췄기 때문에 이게 안 팔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건축 관련된 그 권한을 내가 이어받지 못한다면 이거를 조금 이따가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는 지금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청와대에서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내주는 게 이런 혼선을 피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지수 7천 돌파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따른 효과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3천도 못 뛰었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지금 2배 이상으로 뛴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면서 SNS를 통해서 수차례 강력한 의지를 밝혔던 집값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의 효과가 저는 코스피로 옮겨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듯이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 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거 안정이 되니까 투자를 시작한 거다 이런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8글자가 떠오릅니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청래 대표의 말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됐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5월 9일까지 매물을 쥐어짜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락으로 반전한 지역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송파구와 서초구는 이미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먼저 그런 팩트를 하나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저렇게 오른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르죠. 어제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6,058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이 세 종목을 합하면요 시가총액 합계가 2,848조 원입니다. 전체 코스피 시총의 47%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기 전날이었던 2025년 6월 2일에는 23.74%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 정치나 부동산 시장 개입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것만 40건이 넘습니다. 이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안정화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집값을 좀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좀 보유하게 해주겠다는 건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해 보이는데 이 안정화라는 뜻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째로는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회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 평범한 가장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었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나오는 청년들은 평생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평생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 가격으로 회귀하겠다. 그런 가격 안정화를 말하는 것도 좀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심리 안정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데 이 부동산 불패라는 그 신화 이거에 대한 이 심리적 그런 것들 기대들을 좀 깨야 된다라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아까 초반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전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그 예측을 하고 있다. 그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떨어뜨려야죠. 그렇게 통해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전문가들도 이제 아파트 부동산 불패 신화는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시민이 가격 안정화, 그러니까 심리 안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전에 뭐 코스피 얘기를 하실 때 뭐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얘기도 하셨죠. 그 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한국 부동산과 이 시장의 문제는 부동산 그 한국의 그
집들이 갖고 있는 가계 자산들이 대부분 부동산의 80% 이상 묶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표도 봐야죠. 분명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이 이런 가격 안정화, 심리 안정화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 돈들이 지금 그 주식시장을 옮겨가는 것도 분명 코스피 상승의 한 원동력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안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던지고 계신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회가 오늘 개헌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하면 계엄 옹호론자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당론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 겨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저는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에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네. 저도 국회 경비대와 대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 개헌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계엄은 헌법상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가 약해서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해서 즉각적으로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일정 시간 내에 그 결의를 하지 않으면 계엄의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정말 계엄이 필요할 정도의 큰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혹은 뭐 서울에 테러가 발생하거나 해서 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모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2번, 3번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6.25 전쟁 때 임시수도가 부산으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대법관이 행방불명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국회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불법 계엄 옹호론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덮어씌우기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색깔론이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당은 지금 선거용 졸속 개헌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자, 대변인 꼭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투표를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 있겠죠. 말씀하신 24년 12월 3일 충격적인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 가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뭐 합리적인 설명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24년 12월 3일에 그 어설픈 비상계엄 그러니까 어설프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뛰쳐가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동원했다면 과연 그게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사실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할 때 이런 좀 실용적인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졸속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개헌 논의는 87년 이 지금 현재 체제가 갖춰진 이후로 계속돼서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에서는 또 이번에 개헌 논의하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 국회의장 산하에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개헌 그 위원들을 추천하라고 했을 때 그 네. 당시 국민의힘 여당이 추천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헌 논의 적극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헌 테이블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졸속이다 말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제 와서 졸속이라는 뒤늦은 비판을 하는 거지라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여론이 전 형성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아까 송 전 대변인께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뭐 당내에서는 조금 분위기의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개헌안이 통과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당 차원에서도 저 개헌안에 반대할 것이고 아마 개헌 투표를 하는 그 국회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헌법상으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체가
혹은 대다수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제적 의원 수가 286명입니다. 14명은 이번에 보궐선거로 뽑죠. 네.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려면 191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106석이기 때문에 95명만 반대하거나 들어가지 않으면은 저것은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12명이 이탈해야 되는 것인데 당론으로 표결 자체에 불참하면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 개헌안은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한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폐기된 적이 있죠. 네.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에 발의됐고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아서 사실 개헌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87년 헌법 체제를 고쳐야 한다는 말은 아주 이전부터 나오고 있긴 했는데 이거를 뿐만 아니라 뭐 내각제나 대통령 중임제 같은 권력 구조를 좀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공론화도 없었고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권력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헌안을 늘 막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꾸고 옵니다. 네. 늘 얘기 나옵니다. 이 대통령 권한 더 내려놔라, 권력 구조 바꿔야 된다. 이른바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개헌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늘 야당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저희 당이 야당일 때도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늘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 권력 더 내려놓지 않으면 권력 구조의 개헌안에 동의할 수 없다. 늘 이거 갖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87년 이후로 40년 가까이 못 바꾸고 있으니까 한 줄 한 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우리나라가 너무 헌법을 바꾸기 어려운 경성헌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그 한술 뜨는 그런 식의 뭔가 그 바꿔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헌법이라는 게 87년 이후로 거의 40년 동안 못 바꿨지만 조금씩 지금의 수준에 맞게 바꿀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전 이번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권 부분, 정말 이 국회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개헌 논의 중에서 권력 구조 말고 기본권 관련된 부분들은 여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그 국회에서 10년 전쯤 일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왜 많은데 왜 통과를 못 시키나라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권력 구조 안 바꾸면 안 바꾸겠다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입장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우리나라 헌법이 87년 이후에 조금씩 이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이 좀 동의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 전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는 저는 이 24년 12월에 그 당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때 그 당시 혹시나 그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올까 봐 아예 의총을 열어서 못 들어가게 했던 국민의힘의 그 행태가 다시 떠오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각제라든지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연임 개헌 같은 건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현행 헌법상으로도 이 현직 대통령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야권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의 워딩으로 개헌을 연임이나 중임에 활용할 뜻이 전혀 없다. 네. 나는 헌법을 정확하게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워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취지라는 말을 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워딩으로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인데 당시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도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2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다 실패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양심에 비추어 제가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를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공판은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TV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 2가 인근 중앙차선에서 버스 세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치고 일대 교통도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버스 앞부분은 찌그러져 있고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가자 쓰러져 있는 승객들이 여러 보이고 소방대원들은 구조에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종로 2가 부근에서 시내버스 세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풍하고 소리 한 번 나더라고. 크게 났어요, 소리가. 그러고 나서 막 구급차가 오고. 사고는 뒤따르던 버스가 정차 중이던 앞선 버스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정거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거장에다 보면 정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왼 뒤에 차량이 충돌되면서 충돌이 일어났던 걸로 추정돼요. 이 사고로 승객 40여 명 가운데 2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버스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음주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CCTV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범행 후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빨래방에서 빨아 입은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에 가방을 맨 남성이 어슬렁거리며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그제 0시 10분쯤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말리는 남학생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입니다. 범행 30분 뒤 그가 찾은 곳은 무인 빨래방이었습니다. 옷에 묻은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1시간 30분가량 머물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 눕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살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차량과 택시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남성은 범행 장소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곳 공원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인근 하천 풀숲에 버렸고 주문한 택배를 찾으러 주거지 앞에 나타났다가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배입니다, 택배. 그날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느 고교생들처럼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와 빙수를 나눠 먹으며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피해 학생이 숨진 자리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조연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 직원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해당 전 직원이 반출한 자료 중에는 국가 핵심 기술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면 2,800장을 무단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네. 이 도면은 그 대규모 항체 정제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이 도면을 옷 속에 숨겨가지고 외부로 반출을 했다는 겁니다. 경쟁회사로 이직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경쟁회사에 합격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그 연봉 협상까지 주고받았던 그런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직 직원은 문서를 들고 나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첨단 기술과 관련된 문서는 아니고 이걸 제3자에게 공개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도면을 핵심 기술로 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판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을 했는지가 아마 중요하게 따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 문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유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부정경제 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그런 혐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위출했을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국내 사용 목적이냐 해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국내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는 것이고요. 해외 사용 목적인 경우에 그것이 정도가 높아집니다. 1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외국 사용 목적이 추가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의 경우에도 65억 원에 이르는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엄중하게 따져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반출된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가 핵심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외국에 반출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가 아마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벌어졌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즘엔 단순히 자료만 훔쳐가기보다는 이 고액 연봉을 미끼로 사람을 빼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 산업기술 유출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최근에? 경찰 국수본에 따르면 그 2025년에 산업기술 유출이 179건이 있었고 45%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반도체 산업기술이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유출은 100억 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유출이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대 최고의 그런 그 영업이익에서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반도체 기술의 유출이 어떤 각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유출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서방 국가로부터 기술을 정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한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대만이나 이런 여러 나라를 통해 가지고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받아 가지고 자국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AI라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거나 그런 첨단 기술이 점점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장기적으로도 기술 유출 시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국내 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보다 외국 기업으로 유출했을 때 더 범죄가 커진다고 하셨고 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 인재를 이렇게 데려갔다가 빼갔다가 기술만 빼먹고 이제 잘라버리는 토사구팽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기술 유출이 중국 기업으로 갔다면 얼마나 간 건지 이거를 좀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기술 유출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사실상 수천억 또는 수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큰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른다고 한다면 기술 유출 관련의 사건의 경우에 80%가량 되는 사건이 집행유예 결정이 나왔다고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 나온 실형 형량의 경우에도 12개월 수준이라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피해액이 제대로 산출되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출됐던 기술의 경우에 해외 기업에서 이것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제대로 판단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형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대법원 양형 기준상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해외에 유출된 기술 유출의 사범의 경우에는 그 형을 최대한 징역 18년까지 처벌할 수가 있게 그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각종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엄한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미국은 영업 비밀 유출 시에 최대 징역 15년의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 등 이 엄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대만도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떤 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제도를 강화시키고 있고 간첩죄에 준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작년 2025년 12월에 월마트 판결이라고 나왔는데 신선식품 관리 기술의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 그래서 2억 2,300만 달러의 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민형사적인 그런 제재를 복합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하는 추세인데요. 저는 제도도 제도지만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인식도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기술 유출이나 기술 모방에 관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해외 기술을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상호간에 그런 기술 유출이나 모방을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기술 선진국으로 갈수록 본인의 가진 기술을 굉장히 그 노력, 인력과 재력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 개발을 시켰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가치가 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점점 제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굉장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비밀이어야 되고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입증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허들을 높게 잡아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법과 제도를 후진국형 제도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 같은 경우에도 특허 무효화가 되는 비율이 그 최근까지도 한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쉽게 인정해주고 무효도 쉽게 받아주는 네.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기술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후진국형 기술 관리의 그런 큰 방향보다는 선진국형 기술 관리의 큰 방향으로 전환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있다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집계 결과 85건이 적발됐다는데 이 테슬라 탈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그 테슬라는 그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서는 아직은 불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중앙 분리대가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하에서만 자율주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그런 자율주행은 불법인데요. 다만 이제 그 미국과의 FTA 관계 때문에 미국에서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차는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인증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그런 그 자율주행 미국산 테슬라에 한해서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테슬라 차량이 이제 그 중국산 차량입니다. 네. 중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FSD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용자들이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테슬라의 그 중국산 차량에 대한 FSD 자율주행 기술을 국내에서도 그 쓸 수 있도록 해킹을 해서 그 자율주행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정부나 이런 테슬라 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팔린 테슬라가 17만 대가 넘는데 이 가운데 FSD가 가능한 미국산 차량이 2%뿐이어서 이렇게 탈옥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탈옥 시도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일 텐데 왜 우리나라는 이 자율주행 도입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딘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더디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지역적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상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국내의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좀 협소한 지역도 많고요. 굉장히 복잡한 지역도 많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운전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제한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만약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넓혀가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주행에 관련된 데서는 사실상 대세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차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제한에 대한 철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함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조계사에서 열린 특별한 수계식인데요. 새로 법명을 받은 휴머노이드 수행자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쏙 빼닮은 로봇이 두 손을 정중히 모으고 서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로봇이 정식으로 계율을 받는 국내 첫 수계식입니다. 갑이라는 법명을 받은 이 로봇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정식 복장을 갖춰 입고 탑도리까지 진행했습니다. 로봇이 스님이 된다니 정말 생소하고 또 신기한데요. 실제로 정식 스님으로 활동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닌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연등회 기간 동안 상징적으로 수행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도 결국 자비와 지혜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 위에서 쓰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비 스님은 또 다른 로봇 스님들과 함께 오는 16일 연등 행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랜 전통과 미래 기술의 공존이 현실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한낮에 서울이 21도에 머무는 등 선선할 텐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가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일교차도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이 15.4도, 울산은 16.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광주 24도, 울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강원 영서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